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측이 오늘 4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본부장이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단호한 조치 운운하며 스스로 전문가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정부 기관이 되려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가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은 국민 생명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부 여당,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맞습니다. 맞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사태의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의 입장으로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 장혜찬 평론가님, 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 코로나 2차 대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어떻게 협박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국민 누구나 직업이나 신분 이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혼자만 코로나19 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부분인 것이고요. 이를 정부의 협박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상당히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질본이 전문가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누구보다 가장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물론 정치 주장에 자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사태에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인 질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인들의 각자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은 조금 참았다가 사태가 진정되면 나중에 밝히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더 설득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가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 내용이 오히려 이 사태를 정치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유인경 평론가님,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해서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라 이렇게 밝히고 나섰어요. 그러게요.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일개 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을 근거도 없이 협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에 짜증이 나는 것을 이해한다고 협박, 짜증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마치 굉장히 말썽꾸러기 학생들이 지적질하는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협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우리가 짜증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집회를 했고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어찌 보면 우리가 3차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공포에 떨게 한다는 겁니다. 제발 본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사태는요. 비단 이 코로나19 사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 사태로 촉발돼서 대한민국 개신교, 이른바 기독교 교회가요. 도매금으로 지금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형국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계에서 특별한 움직임에 나섰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24일 이 개신교계에 따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이단대책위원회가요. 최근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 이단 옹호론자로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전 목사는 개인의 신학적 겨냥과 사상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단 옹호자로 규정함이 가능한 줄 안다라고 전했는데요. 결국 지난 다음 달이죠. 9월 정기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계에서 전광훈 목사, 아울러서 사랑제일교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대체 이 전광훈 목사와 그 교회가 어떤 점 때문에 이단시하고 하려는 움직임일까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발 말해주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개신교 신자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저 발언을 들어보면 하느님을 따른다는 목사님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고 또 하느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집회 중이다 보니 다소 격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은데 당연히 개신교에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단 논란이 제기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님 뭐 꼼짝마 이것도 정말 저는 신성 모독이고요. 또 하나 무슨 발언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다.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것을 청교도, 이제 아마 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교도에게 열어줬으니 이 시대의 정광훈과 같이 가는 것을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2019년 6월 18일 성경 세미나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다. 이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본인 혼자 생각이시고요. 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처음 시작의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성경도 다 정경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체가 정통 기독교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완전히 벗어난, 그래서 저는 이단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에게만 열어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한테만 성경의 말씀이 임합니까? 모든 기독교인,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 정광훈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권한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이단이나 사이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발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단의 그 지도자들이 하던 말이 나를 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만약에 예.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단 결정이 되면 네. 어떤 혹시 불이익이랄까요? 어떤 이 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결정이 2단으로 나게 되면 이제 결정은 2단을 교단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신이라고 아까 안지영 기자가 설명해 주셨는데 교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네. 만약 2단으로 결정이 나면 다른 교단들의 2단 대책위원회도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단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성도들은 다 얘기를 해요. 네. 정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는 2단이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광훈 목사는 2단이구나라고 인식을, 물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교단에 속한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대부분 다 그 결정을 인정하고 2단으로 정죄받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회와 교류를 하지 않고 그 네. 교회에 가지 않게 됩니다. 물론 네. 개인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정광훈 목사가 2단으로 정죄가 되더라도 본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강제로 막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속해 있는 목사 안수는 교단별로 받는 거거든요. 정부가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교단들이 목사 교육을 시키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안수를 주는데 그 안수 받은 곳이 이분이 백석 대신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대신이라고 하는 교단인데 이 교단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그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보면 2019년 8월 30일 날 면직과 제명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면직을 받았다면 목사직이 박탈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공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문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분은 이미 교단에서 목사직이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교단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해도 예컨대 뭐
다른 종교 형태의 모습으로 본인이 그냥 종교 활동을 해도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종교라고 하더라도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해도 본인이 계속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성도들이 또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그 교회에 가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통 기독교에서는 선을 긋고 그분과의 교류가 끊어지기 때문에 네. 본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보호막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하나의 사이비 교단, 이제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됐을 경우를 제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시 되면서 기독교와는 선을 긋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요.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말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현재 변호사가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깊은 존경과 신앙심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요. 지난 7월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영의 원리 설교자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전광훈 목사다. 전광훈 목사의 성경 강의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한 일을 뜻하는데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요. 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성경 강의를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한 결과로 보고 최상의 존경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단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 판정 받고 지금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사파들이 네.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 하면은 네. 그분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에 대해서 최고의 저항 세력이 교회예요. 교회. 전광훈 목사를 제거시키면 그 다음에 순서 또 있는 거예요. 순서는 설마 무슨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나? 설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딱 끝이 임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제거하려고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그런 찰나에 이제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터지니까 저를 이제 재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더 나아가서 전광훈 목사를 콕 집어서 제거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의 요지는 이 청와대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를 회유하려고 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을 때는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제거도 쉽지 않던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자 이를 기화로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일종의 정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 말의 요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전광훈 목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했던 주옥순 대표, 지금 이 사진 인물입니다. 주옥순 대표도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인데 지난 20일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주옥순 대표가 확진 판정 받기까지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선이 파악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주옥순 씨가 남편과 함께 지난 20일 오전 11시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이후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확진 시로부터 오늘까지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두 사람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평군 보건소가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허. 환자의 GPS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입수했지만 정작 당사자가 동선 공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주 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당연히 응했고 협조도 잘 해왔다면서 가평군 보건소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옥순 대표의 동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주옥순 대표가 했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다른 신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방송 들어보십시오. 어제 아침에 오전에 양성 판정 났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저희들은 이렇게 병원으로 왔어요.
아,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지금 확진 판정받고 병상에 누운 게 어디 놀러 온 건가요? 의료 시설이 좋다고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걱정되는 게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확진 판정 받기 전에 동선 중에 찜질방은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서 찜질방을 갔다고 해놓고 또 찜질방을 어떡하냐고 물어봤더니 아 어저께 찜질방을 갈까 했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근처에 있어서 해봤더니 우리 집에서 묵고 가라 그래서 지인 집이 있었다. 계속 말을 번복을 합니다. 네.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은 번복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파급력이 지금 더구나 코로나 파급력이 양성 판정을 부부가 같이 받은 상황에서는 어떤 국민이라도 자신의 동선을 밝힐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저분이 가서 뭐 병원 시설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을 너무 좋아요 하는데 저분이 불과 얼마 전에 아베 수상 죄송합니다 하고 대한민국은 엉망이라고 그러고 아베 수상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그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도 대한민국 엄마의 한 사람이지만 엄마 부대란 말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항상 가족을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또 더 역사를 가다 보면 행주산성에서 돌도 나라도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위협과 공포를 주는 존재가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은 역학조사에 충실히 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거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성 판결을 받고 뭐 카드도 가르쳐 달라, 뭐 차를 번호도 가르쳐 달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분명히 그 거짓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니까. 하여튼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양성 판정 받아가고 지금 다 감옥에, 참 감옥이 아닌 병실에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보다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아무 정세가 없어요. 뭐 기침, 감기, 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양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저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본인뿐 아니라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고 있네요. 최진봉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지금요, 증상 없는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본인 남편이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양성 판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주옥순 씨 남편같이 증상 없고 경증 환자 있는 중에도요, 확진돼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본인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1인 방송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검사 못 받게 하고 진단 못 받도록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겠습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방역 체계 또 칭찬도 하고 뭐 예컨대 또는 뭐 이렇게 간호원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서 저런 얘기 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참여해달라. 증상이 없어도 검사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남편이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양성 판정 나와서 그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면요. 네. 검사 받고 싶은 사람도 검사 받겠습니까? 저 TV 보는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 방역당국의 조치나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거 전혀 안 믿을 겁니다. 저렇게 나오면. 네. 저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국민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깊이 고민하시고 네.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주옥순 대표는 방역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적도 없고 본인의 동선 조사에 협조를 다했다.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통을 했는데 2번밖에 안 받고요. 예. 그조차도 아마 성실하게 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좀 이렇게 거짓 진술을 몇 번 한 거는 같은데 우리가 결국 어젯밤에 GPS를 이제 돌려본 결과 그 외부에서 그 주거 지역이 아닌 예. 그런 장소에서 500분이 찍혔단 말이죠.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우리가 고발하겠다 했더니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제는 GPS가 확인됐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예
고발은 저희가 할 거예요. 지금 보건당국은 방역당국은 고발 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28번 장해찬 평론가님 28번 전화했는데 지금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평상시에 전화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28번에 2번을 받았다는 건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안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횟수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 상황에서 업무용 전화나 개인용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전화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2번밖에 안 받았다는 건 의도적으로 역학조사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GPS 확인 결과 이 주옥순 대표 본인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500분 넘게 500여 분 넘게 거의 10시간 가까이 머무른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파력이 어마어마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10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밀접 접촉자가 양상됐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 성실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단지 뭐 차량 번호 알려주고 신용카드 번호 알려줬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평군 보건소에서 엄중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은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이지만 나중에는 그 책임 소재, 책임 여부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이나 배상까지도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옥순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에서 보는 것처럼요. 조사를 거부했다거나 또는 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한다거나 또는 동선을 허위로 보고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우리의 코로나 방역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단계 불법인 거 몰랐어? 몰랐지. 거기 가면 심심하지도 않고 노래도 신나게 하고 마스크 벗고 침 튀기면서 노래하고 허가도 안 받은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안 죽은 게 다행이네. 구상권 이어 그거 어떡할겨. 그러게 동선은 왜 숨겼어? 광주랑 제주도 갔던 거. 님 때문에 이 사람 직장, 제 직장, 그리고 광주, 제주도 사람들, 우리 규린이 유치원, 그 가족들, 그 선생님들 수천 명이 초토화 된 거예요. 치매 걸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버렸지. 아휴,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휴대폰 추적 다 되는데.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당한 거랑 구상권 이어 어떻게 할 거냐고. 시골 선산이라도 내놔야 하나. 땅이 그렇게 쉽게 팔려. 일단 보험 다 예약하고 우리 김서방 차라도 집을 내놓자. 이게요. 무슨 오픈 영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토대로 만든 영상이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이 영상 내용이 나이든 아버지가 불법 다단계 업체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그 이후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2억 2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상황 설정입니다. 서울시가 여러 사례들을 접목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유사한 사례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 50대 여성이 방문 판매 업체에 방문했다가 제주도를 거쳐서 광주시에서 친지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광주시에서의 모임 사실을 숨겨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광주시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광주시가 부랴부랴 이 여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성을 상대로 2억 2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즉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상황을 재현한 것인데 서울시 관계자가 불법 다단계 업체 방문 그리고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오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방역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숨기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안진용 기자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에서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총 500명 정도의 성인 남녀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명 중에 10명권이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는 대중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 3월 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닌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요. 1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이어 6월에는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 관광객에게 1억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 역시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코로나에 확진된 최초의 정치인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차명진 전 의원인데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차명진 전 의원이 급기야 폐렴 증세가 나타나 24일 음압병실로 이송됩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된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서 몸 노동을 하고 온 듯한 느낌이다. 현재 컨디션이라면 당장 나가도 못 돌아다닐 것 같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먹었는데도 혀가 퍽퍽하다면서 자신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음압병실로 옮긴 후에도 이른바 병상일기를 써가고 있다면서요, 장해찬 평론가님. 사실 뭐 SNS 올리는 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문제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치료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너무 노골적으로 터뜨린다는 부분입니다. 음압병실이 이 바이러스를 외부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정작 환자에게는 1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전에 머물던 생활치료센터보다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 자가진단키트도 원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병이 밖으로 못 쓰게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는 병실로 가신 건데 그게 왜 문제인지 불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엇보다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의료진이 직접 출몰하는 걸 보니 낫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의료진이 무슨 재난 영화의 좀비도 아니고 출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고생하는 의료진을 향한 이 출몰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와 대면하니 좋다. 그리고 말투도 상냥하고 굳은 일도 직접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의료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표현으로 이 노고에 감사하는 말을 썼다면 이 SNS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출몰이라는 단어 사용을 다 쓰고 나서 뒤늦게 수정을 하게 되자 국가가 치료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모자란 것 아닌가, 대우받으러 간 것은 아닌데 그런 비판 여론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앞서 주옥순 대표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지금 병상치료, 지금 국가가 세금 들여 치료해주고 있어요. 이른다 한 460만 원 정도의 치료비 든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어디 리조트에 놀러 왔어요 지금? 슬리퍼 없네, 뭐가 없네 지금 불만투성이에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보호장비 없고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들 치료하려고 차명진 전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압병실 들어가면요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난 무게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의료진들 땀 뻘뻘 흘리면서 자기 치료대로 들어간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출몰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감염 안 됐으면 거기 광화문 집회 안 갔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해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고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세금 들여서 고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폐렴 증세 나타나서 음압병실까지 옮겨가지고 더 집중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병실도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마음으로라도 국민 앞에 감사하고 또 국민들이 세금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의료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 표해야 돼요. 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고. 그게 정상적인 맞아요. 표현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의료진들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 어떻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요.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국민들 모두가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맞아요. 정치인이라면 발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진들은 자신의 삶은 다 내려놓고 여기 방역에 몰두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지금 근무 중이신 한 간호사분을 통해서요. 이른바 코로나 확진자 민폐 환자들의 그 행동 한번 실상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 반찬 바꿔달라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나 담배, 과일, 삼계탕 등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심지어 팬티까지 빨아달라고 팬티는 저희가 안 드렸으니까 팬티까지 빨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하시다 보면 바깥에서 생활하시던 것에 모든 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막 어쩌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을 막 발로 차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뭐 코프뉴즈를 막 바닥에다 뭐 뿌려놓는다거나 이제 드린 수건을 막 바닥에 던진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한테 이제 기분이 나쁘신 거를 투사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무래도 그 체액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이 병원에 갇혀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코프뉴즈를 바닥에다가 막 본인이 요구하는 게 안 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엄청 뿌려놓고 네. 물론 코로나19는요. 조심하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니까요. 그렇지만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마치 상전 대접을 요구하는 게 정당할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요새 뭐 젊은 아주 어린 세대들 사이에 노스라치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노인이 무슨 벼슬아치인 줄 아냐. 그래서 굉장히 추적을 받았는데 새로 나온 게 이제 코스라치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무슨 벼슬인 줄 아냐. 사람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면 그걸 권리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폭염에 방송에 나오느라 자켓 하나 걸치고 나도 정말 더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방역복을 입고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주는 의료인들을 땀방울 한 번이라도 입장 받고 생각해 봤습니까? 네. 아까 간호사분이 증언하는 얘기는 철딱선이 없는 애기들도 하지 않는 얘기고요. 전설의 고향이나 무슨 사랑과 전장에 나왔던 못된 시어머니들도 요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뭐 김명주 앵커가 얘기했듯이 리조트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 바꿔서 한 번만이라도 정말 이런 고생을 하는 분들을 한 번만 배려해 줄 마음을 가지신다면 더 애써서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간호사분들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냐 그랬더니 네. 업무하신 분들 모두 다 고생하니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요.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 말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들 중에는요. 6개월 새 딱 집에 2번 그것도 갈아입을 옷 같은 거 가지러 가신 분들이 있대요. 6개월 새 2번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요. 폭염 때문에 요즘 더웠잖아요. 정말 덥잖아요. 폭염 때문에요. 방호복 입은 의료진들 정말 너무너무 안쓰러운 사진이 공개됐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지난 20일 전주의 한 소방서 앞인데요. 전신 방호복을 입은 한 이 의료진이 지금 구급차 뒷문을 잡고서는 힘겹게 서 있죠. 아이고. 그런데 잠시 후 풀썩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아우, 그리고 한동안 세상에.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22일 공개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19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푹푹 찌는 폭염,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이 보호 장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실신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요.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진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아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어지러움과 과호흡, 손떨림 등의 증세를 호소했는데요. 그 이튿날에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보건소에선 의료진 한 명이 심한 방광염 증세로 응급실을 가는 아유.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저 옷 자체가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유. 그리고 환자를 먼저 챙기다 보니까 본인은 계속 참은 거죠.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이 방광염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졌던 거죠. 지금 우리는 더울 때 에어컨 스위치 띡 누르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방호복 입으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에어컨도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이 선별진료소에서 하루에 검사받는 인원이 최근 4배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무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 폭염까지 겹치면서 의료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선별진료소 의료진에 따르면 에어컨을 틀어도 덥다, 보글을 쓰고 옷 안을 잠그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선별진료소 음압 텐트는 내부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40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의료진의 이 사투는요. 보세요. 저렇게 바람이라도 방호복 안으로 넣으려고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는 저 모습 보세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저런 모습을 만약 가족분들이 본다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아니 그걸 그냥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군분투 사투를 벌인 의료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면서요, 장현찬 평론가님. 네, 순천시 보건소에서 일을 하던 직원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말 주위에 안타까움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 A씨 같은 경우는 이 검체 채취 활동을 하면서 D레벨의 방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호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이러스가 파고들었느냐. 이분이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오전 9시쯤에 이제 아침에 땀을 닦아야 되잖아요. 네. 방호복 안에 있던 땀이 차서 흘러내리자 잠깐 딱 한 번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한 번 마스크를 벗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고요. 아이고.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3일 내내 집에도 안 가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해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본인이 직접 의료 활동을 하시다가 단 한 번 마스크를 벗었을 뿐인데 이렇게 걸리는 게 확실시 되면서 참 두 가지 점을 시사하게 되는데 우선은 마스크 착용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거듭 알게 되고요. 의료진 분들이 또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세상에 하늘도 무심합니다. 딱 한 번 땀을 마스크 벗고 땀 닦았을 뿐인데요, 세상에. 20날에 낮 최고 기온이 37.5도. 사람들의 평균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저녁 때도 24도 이상이 돼서 열대야가 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방호복도 아니고 엄청 두꺼운 방호복을 하고 있다가 했을 뿐인데 마침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나 좀 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같이 한번 받아보다가 이제 확진이 된 걸로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좀 빨리 확진을 받아보게 된 것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발 이분이 빨리 쾌유하셔서 맞아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코로나 완치의 희망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빨리 완치하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가운데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가 내년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물론 이제 현행 요금 체계가 5년 전에 올려진 건 맞습니다. 2015년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원, 300원 사이 요금 인상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지급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여야가 합의가 됐어요. 어느 정도 어떤 범위로 누구에게 지원할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대목에서 과연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적자가 되고 지금 현재 뭐 지하철은 1조 원 정도 적자라고 하고요. 버스는 5,300원 정도 적자라고 하지만 정부가 지금 뭐 국채를 발행해서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거의 문 닫게 된 상황들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카드를 던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상황이라면 뭐 이런 논의가 적자가 쌓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던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인지는 서울시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 여러분 대중교통, 저도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만 버스는 1,250원이고 지하철은 버스는 1,200원, 지하철은 1,250원이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상이 되면 최대 300원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드 갈아타기가 되는 거 서울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인천, 경기도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이 인상이 되면 여기까지 다 인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서울시도 물론 할 말은 있답니다. 코로나19에 들어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이걸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지만 장해찬 평론가님 문제는 왜 꼭 지금이야만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자영업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도 줄어서 영업장에 나가기 싫은데 의욕이 더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고요. 누리꾼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국에 이 자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조마조마하고 서러운 마음인데 요금까지 인상한다니 너무하다는 반응입니다. 물론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요금 때문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비용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코로나19 때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 풀었잖아요. 그거는
소비 많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00~300원 더 는다고 하지만 그게 일반 서민들한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면 소비를 당연히 그만큼 또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과 지금 서울시의 방안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금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그래도 팍팍한 서민 삶요. 더 팍팍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대세가 트로트라고는 하는데 이 대세인 트로트에 맞서 맞짱을 뜨자고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뭡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박진영 씨의 신곡 When We Disco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디스코 장르인데요. 이 노래를 혼자 부른 게 아니라요. 본인의 애제자죠. 원더걸스 출신 선미와 함께 듀엣으로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요. 이미 1,4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어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디스코 열풍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노래 장르 자체가 유로 디스크 음악에 가사도 굉장히 쉽고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연령 파괴 그리고 국경을 파괴해서 많은 이들이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디스코에 심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애제자 선미 씨라면 안진용 기자님, 선미 씨가 그 원더걸스 멤버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하. 원더걸스 멤버로서 사실상 발탁부터 원더걸스 멤버 스타덤에 오를 때까지 박진영 씨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애제자군요. 그렇죠. 아. 이 식당 스피커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왔대요. 박진영과 함께 들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향수에 젖은 듯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네. 갑자기 박진영 씨가 혹시 함께했던 그 시절이 그립니? 라면서 함께 하자고 한 노래가 바로 이 When We Disco였다고 합니다. 자, 박진영 씨와 그의 애제자 선미 씨가 함께 만든 When We Disco 어떤 영상인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디스코 하면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추억에 롤라장에서 많이 나왔던 풍이 디스코인데 장해찬 평론가 지금 트롯이 대세인데 어떻게 디스코를 꺼낼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롤러장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긴 아, 거예요. 그런가? 네. 박진영 씨가 중학교 시절에 이 유로 디스코라는 장르가 유행이었는데 그때 특별히 음악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디스코 리듬에 춤을 추던 게 떠올라서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보고자 디스코 곡을 작곡했다고 밝혔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네. 저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디스코 안무가 눈에 쏙쏙 들어왔는데 아하. 이거 역시 이 춤 잘 만들기로 소문난 박진영 씨가 직접 창작한 디스코 안무라고 합니다. 네. 또 이런 복고풍 음악, 과거 원더걸스 때 노바디라는 히트곡도 비롯해서 그러네요. 박진영 씨가 참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때 이 원더걸스 이제 활동 안 하고 있지만 원더걸스의 추억도 떠오르고 또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 롤러장 다니던 그때의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아하. 이 남녀노소 모두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스코풍 그리고 음향 그리고 저 의상 무대까지 정말 복고 옛날로 돌아가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그렇죠. 박진영 씨가 항상 그 시대를 리드하기도 하고 하는데 복고풍이라는 게 정서를 우리가 트로트도 했지만 네. 디스코 했을 때 굉장히 좀 화려했던 시절 존 트라볼타가 네. 췄던 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가수에 비해서 최적화된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하. 팔이 엄청나게 길어서 그래요? 이게 그냥 꽈지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짧은 팔로 몇 번 연습해도 되지도 않는데 진짜 팔이 기네요. 진짜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팔이 길고 또 유연하고 올해 50살인데 저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게 경이적이죠. 네. 그런데 이 신곡에요.
지금 60대 형님들이 정말 감동하고 있다는데 그럴 만도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정도 되면 물론 이제 트로트가 다시 붐이 일어나면서 60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즐거워하시지만 네. 디스코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60대 분들이 많이 즐겨 들었던 음악이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런 추억 여행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박지영 아하. 씨한테. 박지영 씨가 어쨌든 60대 형님들에게 이제 박진영 군이라고 불리는데 박진영 군 덕분에 추억 여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80년대 90년대 디스코장 재개장한 듯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그러니까요. 좋다. 네. 50대 마음에 제대로 불 지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디스코풍을 기억하는 많은 이제 중년층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박진영 씨는 정말 50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이가 5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몸매라든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50대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아주 옛날에 그 박진영 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이지고요. 옷도 핏을 보면요. 존 트라볼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과도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몸매라든지 옷 입는 맵실한 이런 부분 자체가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맞아요. 철저한 식단 관리나 몸매 관리를 했지 않았을까.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아니면 사실 저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박지영 씨는 역시 연예인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경 평론가 토요일 밤의 열기에 존 트라볼타 췄던 춤이 뭔지 기억나세요? 갑자기 기억나. 이렇게 추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췄다. 네.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의 When We Disco가. 근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박진영 씨가 하는 이유는 2032년이 1월 13일이 네. 자기가 환갑이 되는 때랍니다. 아, 그래요? 60대 때 가장 멋있게 춤을 출 수 있는 가수로 남아있기 위해서 의학, 생물학, 이거 해부학 다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누가 50대라고 믿겠냐 그랬지만 20대 데뷔할 때는 50대로 보였거든요. 그때 노안이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잘 맞고. 뉴스파이터 항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농담입니다. 엄청나게 농담입니다. 노력을 하고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네네. JYP라는 회사를 하면서도 이 아이돌들이나 소속 사람들에게 춤이나 노래만이 아니라 인성 공부를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자기 관리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50살인데 턱선 날렵하죠. 언뜻 봐도 뱃살 없는 것 같죠. 게다가 키 크죠. 팔 길죠. 정말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체격 조건이. 저렇게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외에는 일과표란 걸 짜지를 않는데 박진영 씨는 이 일과표를 27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도 7시에 기상해서 1시간 동안 일본어 공부하고 또 30분 동안 밥 먹고 딸들과 30분 놀고 그다음에 2시간 동안 운동하고 이런 관리를 27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27년 동안 이 일과를요. 1년에 하루 이틀 빼고는 계속 지켜왔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스케줄 안에 넣는다고 하니까요. 두말할 나이가 없을 정도고요. 네. 본인은 옷 갈아입는 시간이 아까워서 옷도 몇 벌 딱 정해놓고 입고 일부러 고무줄 바지 입어서 빨리 벗고 입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건요. 다들 남들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에 더욱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진영 씨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 놀라운데 현재 박진영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저 정도 살아야지 그만큼 가치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많은 걸 반성하게 만듭니다. 네. 박진영 씨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정말 27년째 자기 관리 철저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면요. 늘 감탄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여성 스타들을 섭외하는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때 그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잃고 말았지.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 네가 차린 음식 네가 낳은 그 아이까지도 모두 다 내 것이었어야 해. 모두 다 내 아이였어야 해. 바라볼 때 누군가 눈이 맞을 때 달아올라 비가 나려고 왔다가 바로 스노워 Oh fever 매일 밤이 돼 Oh 언제까지나
안진영 기자님, 부러움을 떠나서 시샘 질투가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의 배우들 다 진짜 박진영 씨와 같이 호흡을 맞췄네요. 진짜. 레드카펫. 네, 그 시작은 바로 엘리베이터라는 노래에서 모델 이소라 씨였어요. 아하. 이 굉장히 좀 농염한 뮤직비디오였는데요. 그 안에서 이소라 씨가 섹시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박진영 씨의 뮤직비디오에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함께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배우 고소영 씨가 허니, 이나영 씨가 키스미, 그리고 최근에는 피버에서 조여정 씨가 있었고요. 김혜수 씨도 아까 나온 모습 잠깐 볼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애제자인 선미까지 이어진 건데 이걸 쭉 놓고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전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뭘까요? 미녀와 야수입니다. 왜 이래요, 진짜. 네, 어쨌든 박진영 씨는 늘 노력하는 진짜 노력형 가수와 또 프로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롱런, 인기 롱런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박진영 씨가 80년대 정통 디스코로 향수를 불러왔다면요. 이제 이분은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90년대 정통 발라드로 향수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네, 바로 그분은 바로 부캐 캡사이신으로 돌아온 지금 이 신봉선 씨입니다. 개그우먼 신봉선 씨가 이번에 앨범을 냈다고 하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앨범이 좀 어떤 노래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목인즉 매운 사랑입니다. 지금도 입에서 불을 뿜고 있죠. 네. 이 캡사의 신이란 게 신봉선 씨의 신을 뒤로 붙인 겁니다. 장명이 좋아요. 네. 요즘 유산슬부터 해서 부 캐릭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캡사이신은 신봉선 씨의 또 다른 자아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노래도요 재밌게 부를 것 같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정통 발라드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생각보다도 가창력도 괜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는요, 이 본인의 이제 개그맨 특유의 즐거운 모습 그리고선 발라드 가수로서 캡사이신으로서의 아주 진중한 모습까지 더해져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90년대를 풍미한 정통 발라드 시장을 다시 또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단은 이 앨범의 표지나 이런 거는 약간 코믹하게 찍었는데 이 노래는 정말 어떻게 불렀을지 궁금합니다. 뮤직비디오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너의 입술 오늘은 참 많이 맵다 매워 눈물이 끝없이 흐르네 매워서 흘러도 닦을 수 없어 오늘 기약이 서글픈 고통이어서 감출 수 없는 내 자신이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워서. 이런 가사는 약간 코믹합니다. 네. 상당히 코믹합니다. 그리고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더 맵게 느껴지는데 이 프로듀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둘째 이모 김다비 김신영 씨입니다. 그래요? 김신영 씨가 이 캡사이신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작사도 하고 뮤직비디오 총 연출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캡사이신은 너무 더운 날 3m가 넘는 드레스를 입히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모자를 쓰길래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둘째 이모 김다비의 천재성을 믿고 묵묵히 따랐다고 합니다. 신봉선 씨가 캡사이신으로 데뷔하게 된 이유도 둘째 이모 김다비로 종전의 히트를 친 김신영 씨의 설레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캡사이신의 롤모델은 둘째 이모 김다비입니다. 네, 김신영 씨 오른쪽 사진 보세요. 와, 자기 관리 철저히 했네요. 많이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 것, 턱선도 날렵해졌고. 근데 자, 둘째 이모 김다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할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최진봉 교수님, 저 가사 보면 주라 휴가 좀 주라 하잖아요. 저게 알고 봤더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만들었던 노래래요. 맞아요. 뭔가 좀 직장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좀. 그럼요.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사이다 같은 노래죠.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말 많이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대신해줬어요, 그렇죠. 지금. 지갑 열어서 카드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휴가 좀 보내주라, 야근 좀 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가족이란 말 하지 마라. 가족은 그러니까. 집에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시영 씨 입장에서는 저 노래를 듣는 이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더 인기를 누리는 것 같고 네. 직장인들이 정말 좋아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부캐. 여러분 부캐란 말 들어보셨죠? 부 캐릭터. 원래 자기 캐릭터 말고 부가적인 캐릭터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안진영 기자님, 저 뮤직비디오에서 많은 것이 뭐 눈길을 끕니다만 둘째 이모 김다빈 씨의 저 의상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디였을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분은 김신영 씨가 아닙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입니다. 저분은 60대입니다. 네. 이게 이제 부 캐릭터, 70대. 예, 부 캐릭터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밖에서 누군가의 친구,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연예인들도 여러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 김다비는 저렇게 등산복을 입고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차마 조카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이모가 대신해준다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식할 때 말 많은 상사 대신 입 닫고 그냥 카드나 주라라고선 당당하게 외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쾌감을 얻고 대리만족을 얻으면서 이 부 캐릭터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다 송은이 씨의 기획사에서 있고 아이디만 내면 송은이 씨가 며칠 만에 다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김다비 씨를 만들어줬다면 김다비 씨가 또 캡사이신을 만들어줬잖아요. 신봉선 씨가 또 어떤 부 캐릭터를 다른 후배들이나 그러니까요. 동료에게 만들어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